저와 혼인해 주세요. 경주 최씨 가문의 외동딸 소윤아 씨는 마을의 소문난 바보 천안 백정 무식과 혼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윤아 씨의 결정에 어머니는 물론 마을 전체가 깜짝 놀라 뒤집어지는데요. 무지랭이 백정 무식과 혼인하기로 한 연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밝혀지는 무식의 정체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그곳에 큰 복이 깃들길 기원해드립니다. 경주 최씨 집안은 대대로 명피를 배출한 명문가였습니다. 선대 할아버지는 임금님께 친히 어필을 가르친 적이 있었고 아버님 또한 춘추관에서 실록을 쓰던 선비였지요. 하지만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아버님이 누명을 쓰고 제주도로 귀향을 가신 뒤 집안은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기와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고서들은 빚쟁이들에게 헐값으로 팔려나갔지요. 이제 남은 것이라곤 비바람 겨우 막는 누추한 움막과 병상에 누운 노모뿐이었어요. 소윤낭자는 22살이었습니다. 양반가 규수로 자라 시서와에 능했으나 이제는 그런 재주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남의 집 바느질을 하고 냉이를 뜯어 죽을 쓰며 근근히 생계를 이었습니다. 하얀 손은 삭바느질로 굳은 살이 박였고 고운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으되 기품만은 여전했지요. 소윤아 미안하구나. 어미가 이 모양이니 내 혼처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니. 노모는 기침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때는 비단 저고리를 입고 귀한 약재로 보양하시던 분이 이제는 누더기 이불을 덮고 묽은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계셨어요. 어머님 염려 마옵소서. 소녀는 이렇게 어머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가옵니다. 소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근래 들어 고울 현감 조칠성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탐하는 눈빛을 보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소윤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관아의 나졸이 찾아왔습니다. 사또께서 부르신다. 당장 따라오너라. 소윤은 가슴이 철렁했으나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젖은 손을 닦고 관아로 향했지요. 사또의 처소로 들어서니 살찐 몸에 기름기 흐르는 얼굴에 조칠성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었어요. 최소윤, 내 아비가 진 빚이 50냥인데 언제 갚을 것이냐? 사또마님, 그 빚은 아버님께서 귀양 가시기 전 이미 갚았다고 들었사옵니다. 허허, 증서가 어디 있느냐? 증서가 없으면 갚지 않은 것이니라. 조칠성은 뻔뻔하게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리고 말이다. 조칠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윤에게 다가왔어요. 소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등이 닿았습니다. 내 아비가 남긴 필첩 말이다. 천자문 필첩. 그것이 아직 내 집에 있다며? 소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필첩은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지키라 하신 집안의 유일한 보물이었어요. 아무리 굶주려도 팔지 않고 버텼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빚담보로 잡혔던 물건이니라. 내일 당장 관아로 가져오도록 하라.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소윤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조칠성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 그럼 빚을 갚을 길이 없다면 내 좋은 제안이 있다. 나의 두 번째 첩이 되어라. 그러면 빚은 물론이요. 필첩도 돌려주고 내 노모의 약값도 내가 대주마. 어디 나쁘지 않은 조건 아니냐? 사또마님, 그런 파렴치한 말씀을. 파렴치하다니? 역적의 딸이 감히 나를 거역하느냐? 조칠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소윤의 턱을 손으로 잡아 억지로 자신을 바라보게 했어요. 좋다. 사흘 안에 답을 정하라. 필첩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내 첩이 되든지 둘 중 하나다. 사흘 뒤 가마를 보낼 터이니 몸단장을 단정히 하고 기다려라. 만일 거부한다면 내 어미를 옥에 가두고 너는 관비로 삼을 것이다. 알겠느냐? 소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칠성의 손을 뿌리치고 황급히 처소를 빠져나왔지요. 관아 마당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길가의 아낙네들이 소윤을 보며 수군거렸지요. 저 최씨댁 딸 사또께서 점 찍으셨다더라. 쯧쯧 양반댁 교수가 이제 첩이 된다니. 그래도 굶어 죽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나? 소윤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진 말들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그날 밤 소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깊이 잠드셨지요. 가는 숨소리가 들릴 때마다 소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현감의 첩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지만 자신이 죽으면 어머니는 어찌 되겠습니까? 관비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옥에서 병들어 죽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필첩을 주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어요. 필첩을 넘겨도 조칠성은 다른 핑계를 대며 자신을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문득 소윤의 머릿속에 한 가지 꾀가 떠올랐습니다. 혼인을 하면 어떨까?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이미 혼인한 여인은 함부로 첩으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누가 역적의 딸과 혼인하려 하겠습니까? 마을의 총각들은 소윤을 보면 고개를 돌렸고 양반 집안들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지요. 그때 소윤은 마을에서 가장 천한 신분을 떠올렸습니다. 백정 무식이었어요. 무식은 마을 제1의 바보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쥐만 보아도 놀라고 바람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며 말수도 적고 눈빛도 멍했지요. 마을 아이들은 그를 놀려댔고 어른들은 업신여겼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한 번도 무식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길 잃은 강아지를 돌보고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소윤은 결심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소윤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하늘에 절을 올렸어요. 하늘이시여, 소녀의 이 선택을 굽어 살피소서. 해가 뜨자 소윤은 도살장으로 향했습니다. 피냄새 진동하는 움막에서 무식은 멍한 표정으로 칼질을 하고 있었지요. 소윤이 들어서자 무식은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렸어요. 아씨, 어인 일이시옵니까? 무식님, 소녀와 혼인하여 주시겠습니까? 무식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백정이옵니다. 양반댁 교수께서 어찌 저 같은 천민과 묻지 마십시오. 다만 소녀를 거두어 주신다면 평생 은혜로 알고 집안일에 삼시세끼 정성껏 지어 올리겠나이다. 무식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하더니 소윤의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인이 아씨를 모실 자격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아씨께서 원하신다면 그리하겠나이다. 고맙습니다. 소윤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무식은 황급히 소윤을 부축했습니다. 그렇게 증인도 없고 혼서도 없이 다만 하늘에 절 한 번 올리는 것으로 둘의 혼례는 끝났어요. 무식은 자신의 움막으로 소윤을 안내했습니다. 비좁고 누추했지만 나름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지요. 이곳이 누추하오나 묵으시옵소서. 소인이 밖에서 자겠나이다. 아닙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한 방에서 지내야지요.
소윤의 말에 무식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손을 휘휘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아, 아니되옵니다. 저같이 천한 것이 어찌 감히. 소인은 마당에서 자겠나이다. 무식은 그 길로 마당으로 나가 멍석을 깔고 누웠습니다. 소윤은 그런 무식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이 사람은 자신을 억지로 범하려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소윤은 어머니께 혼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혼인을 하였나이다. 뭐라고? 누구와? 백정 무식과 혼인하였나이다. 노모는 기절할 듯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소윤이 사정을 설명하자 눈물을 흘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현감의 첩이 되느니 그게 나았구나. 하지만 소윤아, 내가 얼마나 고생할까? 괜찮습니다, 어머니. 소녀는 이미 각오하였나이다. 사흘 뒤 조칠성이 보낸 가마가 소윤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소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졸이 문을 두드리자 어머니가 나왔지요. 우리 딸은 이미 혼인하여 남의 집 사람이 되었소이다. 뭐라고? 나졸은 황급히 관하로 돌아가 보고했습니다. 조칠성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백정과 혼인을 했다고? 감히. 조칠성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법도상 이미 혼인한 여인을 첩으로 삼을 수는 없었지요. 조칠성은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좋다. 두고 보자. 백정 주제에 감히 내 뜻을 거역하다니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소윤은 무식의 움막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옛집에 계셨지만 소윤은 매일 찾아뵙고 약을 드렸지요. 무식은 소윤에게 자신이 번 돈을 모두 내주며 어머니를 봉양하라 했어요. 나으리, 이 돈으로 어머님 약을 지으시옵소서. 소윤은 필요한 게 없사옵니다. 무식의 순박한 모습에 소윤은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비록 신부는 천했으나 마음씨만큼은 어느 양반보다 고왔으니까요. 무식은 여전히 바보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도살장으로 가서 소와 돼지를 잡았는데 일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모질이었지요. 칼을 들 때도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듯 보였고 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려도 화들짝 놀랐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무식은 툭하면 이런 소리를 내며 움찔거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돌을 던지며 놀려도 그저 헤헤 웃으며 피할 뿐이었지요. 바보 무식, 쥐도 못 잡는 겁쟁이. 아이들의 놀림에 소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무식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어느 날은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생선 장수가 무식을 속였습니다. 이 생선이 산문이요. 무식은 순순히 산문을 내주었어요. 하지만 소윤이 보니 그 생선은 아무리 비싸도 일문값어치밖에 안 되었습니다. 서방님, 그 생선은 너무 비싸게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헤헤. 무식은 멍하니 웃었습니다. 소윤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 사람은 정말 바보구나. 그런데 그날 밤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윤이 잠을 설쳐 뒤척이는데 도살장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무식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소윤은 물이라도 떠다 드릴까 하여 살며시 일어났지요. 문틈으로 도살장을 살짝 들여다보는데 소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식이 소 한 마리를 해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낮에 보던 그 서투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무식은 눈을 감은 채 칼을 휘두르고 있었지요. 칼날은 물 흐르듯 움직였습니다. 뼈와 살 사이를 정확히 파고들었고 힘줄과 관절을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분리해냈어요.
칼이 뼈에 닿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 칼은 소의 몸을 따라 흘러갔어요. 어깨뼈가 스르륵 떨어져 나갔고 갈비뼈는 한 번에 분리되었습니다. 넓적다리 관절은 칼끝이 스치자 저절로 풀어졌지요. 무식의 손놀림은 너무나 빨라서 눈으로 쫓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정교해서 털끝만큼의 오차도 없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도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고 신기에 가까운 경지였습니다. 소유는 숨을 죽였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칼을 들 때마다 떨던 손이 밤이 되면 귀신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무식은 소를 다 해체하고 나서야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물에 씻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소윤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 소윤은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무식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아직 안 주무셨나이까? 무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눌했습니다. 소윤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문을 열었어요.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서방님이 아직 일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 예. 오늘 일이 좀 밀려서 말이지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무식은 해에 웃으며 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알았어요. 무식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던 것을, 자신이 엿보고 있었다는 것을 무식이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식의 정체가 무엇일까 계속 생각했지요. 며칠 뒤 소윤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소윤은 황급히 빨랫감을 챙겨 처마 아래로 뛰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부인, 괜찮으시오? 무식이 마당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무식은 처마도 없는 마당 한가운데를 지나왔건만 옷이 거의 젖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소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무식의 옷자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거의 젖지 않았어요. 빗방울이 옷깃에 몇 방울 맺혀 있을 뿐 옷 안쪽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어째서 옷이 젖지 않았소? 소윤이 놀라 물으니 무식은 해에 웃으며 고개를 극적였어요. 글쎄 말이요. 비가 나만 피해가는 모양이요. 운이 좋았나 보오. 그럴 리가 있겠소? 저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를 어찌. 소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식의 어깨를 손으로 톡톡 쳐보았어요. 정말로 옷이 젖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어찌된 일일까요? 소인도 잘 모르겠소이다. 어릴 적부터 비를 맞으면 잘 안 젖더이다. 헤헤. 무식은 멍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그날 밤 소윤은 외가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무관 집안 출신이셨는데 어릴 적 한번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지요. 소윤아, 진정한 고수는 빗속을 걸어도 젖지 않는다더구나. 어째서요, 할아버지? 신법이 극에 달하면 빗방울이 떨어지는 사이를 비집고 걸을 수 있단다. 몸을 움직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빗방울이 몸에 닿기 전에 이미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지.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할아버지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선대에 그런 고수가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북방의 장군 중에 빗속을 걸어도 옷이 젖지 않는 이가 있었다더구나. 당시에는 허황된 이야기려니 했는데 설마 그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소윤은 무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식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마당의 빗물을 쓸고 있었어요. 비질을 하는 모습도 어딘가 서툴러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윤의 눈에는 이제 무식의 모든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가?
다음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소유는 일부러 무식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빗속을 걸으며 무식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 소유는 우산을 받쳐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식은 우산도 없이 그냥 걸었지요. 서방님, 우산을 함께 쓰시지요. 아니요, 부인.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무식은 손을 저으며 소윤과 조금 떨어져 걸었어요. 소윤은 슬쩍 무식의 걸음걸이를 살폈습니다. 무식은 천천히 걷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미묘하게 몸을 비틀고 있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가 살짝 기울었고 고개가 약간 움직였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빗줄기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 같았지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 소윤의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식의 옷은 역시나 거의 젖지 않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분명 무언가 있다. 소윤의 확신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무식이 도살장에서 돌아와 우물가에서 땀을 씻고 있었어요. 소윤이 수건을 가져다 주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무식의 벗은 등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무식의 등에는 수십 개의 흉터가 있었어요. 크고 작은 흉터들이 온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깨 죽지에는 화살촉이 박혔다 빠진 자국이 3개나 있었고 옆구리에는 깊게 베인 칼 자국도 보였지요. 등 한가운데에는 창에 찔린 듯한 둥근 흔적이 있었고 갈비뼈 사이에는 검에 찔렸다 빠진 상처도 있었어요. 오른쪽 어깨에는 큰 화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서방님, 그 흉터들은? 소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식은 황급히 뒤를 돌아보더니 옷을 걸쳤어요. 아, 이거 말이요? 어릴 적 산에서 굴러 떨어지고 나무에 찔리고 불에 대고 워낙 둔해서 여기저기 다쳤던 것이요. 이게 모두 그렇게 생긴 상처란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소이다. 헤헤, 부끄럽소이다. 무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윤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소윤은 외할아버지 댁에서 무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몸에도 흉터가 많았지요. 무식에게 있는 칼자국의 흉터는 모두 비스듬히 베인 흔적이었어요. 정통으로 맞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을 몸을 비틀어 간신히 피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전쟁터에서 혹은 목숨을 건 싸움에서 생긴 흉터다. 소윤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식이 물을 깃는 동안 슬쩍 무식의 손을 살폈어요. 손바닥에는 두툼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백정이라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굳은 살의 위치가 이상했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손바닥 한가운데. 그것은 칼자루를 쥐는 자리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검객의 손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소윤아, 이 자리에 굳은 살이 박힌 자는 최소 10년 이상 검을 잡은 사람이니라. 매일같이 검을 휘둘러야 이런 굳은 살이 생긴단다. 무식의 손은 그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외할아버지보다 더 두툼했어요. 소윤은 무식의 발도 슬쩍 보았습니다. 발바닥에도 굳은 살이 있었는데 발가락 앞쪽과 뒤꿈치에 유독 두꺼웠지요. 이것은 오랜 시간 무술을 연마한 사람의 발이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왜 백정 행세를 하며 숨어 사는 것인가? 소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들었어요. 만약 무식이 정말로 고수라면 왜 이곳에 숨어 사는 것일까요? 혹시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 소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식은 마당에서 멍석을 깔고 자고 있었지요. 소윤은 문틈으로 무식을 바라보았어요. 달빛 아래 누워있는 무식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코를 골며 새근새근 자고 있었지요.
하지만 소유는 알았어요. 저 사람은 결코 평범한 백정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나를 해치지는 않았다. 오히려 나를 보호해주고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도와주었다. 소유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무식이 누구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는 고마운 사람이었으니까요. 때가 되면 말해주겠지.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소유는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나흘 뒤 소유는 무식이 밤중에 몰래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어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소윤이 잠결에 눈을 뜨니 무식이 조용히 마당을 나서고 있었지요. 소윤은 살며시 일어나 뒤를 따랐습니다. 무식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무식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산속 작은 사당 앞에서 무식은 멈췄어요. 그리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하늘을 향해 날렸지요. 푸드득 비둘기였습니다. 무식은 비둘기 다리에 작은 쪽지를 묶어 날려보냈어요. 비둘기는 북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전서구. 소유는 숨을 죽였습니다. 전서구는 급한 소식을 전할 때 쓰는 것이었어요. 주로 군대나 조정에서 사용했습니다. 무식은 비둘기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유는 황급히 먼저 돌아와 자는 척했습니다. 무식은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그것도 전서구를 쓸 만큼 중요한 일을. 소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식의 정체가 점점 더 궁금해졌지요. 소윤이 무식과 혼인한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소윤은 어머니 댁에 다녀와 집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 무식은 도살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갑자기 대문이 와르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소윤, 어디 있느냐? 왈패 5명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왔어요. 소윤은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왈패들은 조칠성이 보낸 자들이었지요. 사또 나으리께서 부르신다. 순순히 따라오너라. 저는 이미 혼인한 몸이옵니다. 사또께서 무슨 일로? 입 닥쳐. 사또님의 명이시다. 왈패 중 덩치가 큰 자가 소윤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소윤이 비명을 지르며 뿌리치려 했으나 다른 왈패가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거역하느냐? 백정의 계집 주제에. 따끔한 통증과 함께 소윤의 뺨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왈패들은 소윤의 머리채를 잡아 끌기 시작했어요. 아, 놓으시오. 놓으란 말이오. 소윤이 발버둥 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왈패 하나가 소윤의 배를 걷어찼지요. 소윤은 하는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인연이 말을 안 듣네. 좀 혼내줘야겠어.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소윤은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몽둥이가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 했다.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왈패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도살장에서 무식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멍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깃칼을 들고 있었지요. 이 백정놈이 감히 두들겨 패서 정신 차리게 해주마.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식의 손이 움직였어요. 가볍게 칼을 턴 것뿐이었습니다. 칼에 묻어있던 녹이 우수수 떨어지며 그 안에서 눈부신 검신이 드러났지요.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검은 아름다웠습니다. 검신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사인, 적건. 왈패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인검. 설마. 사인검은 전설로만 전해지던 명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건너온 명장이 제작한 검으로
왕실에서 특별히 공을 세운 무장에게만 하사한다는 보검이었지요. 조선에 단 3자루밖에 없다고 했어요. 무식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아니, 내디뎠다기보다는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왈패들 눈에는 무식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무식의 몸은 3걸음을 움직인 뒤였습니다. 검이 한 번 번쩍였습니다. 으악! 왈패 하나의 상투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상투가 잘린 왈패는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무식은 머리카락만 베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다른 왈패 둘이 동시에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무식의 몸이 물 흐르듯 움직였어요. 2개의 몽둥이가 공중에서 교차하는 순간 무식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챙! 검이 2번 울렸어요. 왼쪽 왈패의 허리띠가 끊어지며 바지가 흘러내렸고 오른쪽 왈패의 몽둥이가 새 토막으로 잘렸습니다. 으악! 왈패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식의 검은 계속 움직였어요. 3번째 왈패의 도끼자루가 2 동각 났고 4번째 왈패의 칼집끈이 끊어져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5번째 왈패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무식이 검을 가볍게 던졌습니다. 검이 회전하며 날아가 왈패의 상투를 꿰뚫었지요. 상투가 벽에 못 박히듯 고정되었어요. 으악! 왈패는 머리가 잡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무식은 천천히 걸어가 검을 뽑았어요. 상투만 벽에 남고 왈패는 머리를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은 단 한순간에 벌어졌어요. 5명의 왈패는 상투 잘린 맨머리에 옷은 너덜너덜, 무기는 부서진 채 겁에 질려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지요. 무식은 천천히 검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아가서 조칠성에게 전하라. 내 사람을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라도 용서치 않겠다고. 다음에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목을 벨 것이라고.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기어가다시피 도망쳤어요. 상투 잘린 머리를 손으로 가리며 허겁지겁 달아났습니다. 무식은 검을 천천히 닦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고깃칼에 녹을 문질러 발라 검신을 감췄습니다. 녹슨 고깃칼로 돌아간 검을 보며 무식은 작게 한숨을 쉬었지요. 이제 더는 숨길 수 없겠구나. 무식은 쓰러진 소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소윤을 부축했어요. 부인, 놀라셨소? 괜찮으시오?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소윤은 무식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했지요.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무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곧 알게 되실 것이요, 부인. 하오나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무식은 소윤을 안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윤의 상처를 정성껏 씻어주고 약을 발랐지요. 그 손길은 여전히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고을에 암행어사가 출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어사또의 행차는 엄숙했습니다. 말을 탄 어사또 앞에서 나졸들이 마패를 들고 외쳤지요. 암행어사 출두. 백성들은 물러가라. 어사또는 곧장 관하로 들어갔습니다. 조칠성은 급히 관복을 입고 나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감 조칠성, 어사 앞에 꿇어라. 조칠성은 파르르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사또 나으리. 소관이 무슨. 입 닥쳐라. 현감 조칠성,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고 양민을 강제로 첩으로 삼으려 한 죄, 관직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죄, 허위 증서로 백성을 협박한 죄를 묻노라. 어사또가 마패를 내리쳤어요. 조칠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소가는 결코 오해라고. 증인이 20명이 넘고 증거 문서도 확보되어 있다. 내가 훔친 백성들의 토지 문서, 허위로 꾸민 빚 증서, 모두 여기 있다. 어사또가 서류 뭉치를 내던졌어요. 조칠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어사또 나으리. 최소윤은 역적의 딸이 아니옵니까? 소관이 그 계집을 역적의 딸이라니? 최진사는 이미 억울함이 밝혀져 복권되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백성을 괴롭혔단 말이냐. 조칠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형감 조칠성, 파직하고 즉시 압송하라. 형조에서 다시 국문할 것이니라. 나졸들이 조칠성의 관모를 벗기고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조칠성은 질질 끌려가며 애걸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관아 밖에 모여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조칠성에게 시달렸던 백성들은 박수를 쳤지요. 잘됐다. 저런 탐관오리는 벌을 받아야지. 어사또 나으리 만세. 어사또는 조칠성을 압송한 뒤 말을 타고 무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어요. 어사또께서 왜 백정 집으로 가시는 거지? 글쎄 말이야. 어사또는 무식의 집 앞에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두드렸지요. 강대감 계시오? 소유는 바느질을 하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강대감이라니 무식을 그렇게 부른 것일까요? 무식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평소에 멍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눈빛이 또렷하고 자세가 꼿꼿했지요. 오래간만이요, 어사또. 대감마님, 오래간만이옵니다. 어사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사또가 무식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일어나시오. 이곳에서는 격식을 차릴 필요 없소. 황공하옵니다, 대감마님. 어사또가 일어서며 품에서 서찰을 꺼냈어요. 전하께서 보내신 밀서이옵니다. 대감마님의 결백이 완전히 밝혀졌사옵니다. 영모를 꾸민 자는 좌의정 윤대감이었고 대감마님을 모함한 자들도 모두 잡혔사옵니다. 무식은 천천히 서찰을 받아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군요. 결국 진실이 밝혀졌군요. 전하께서 대감마님을 한양으로 부르시옵니다. 병조판서의 직책을 내리시고 다시 조정으로 돌아오라 하시옵니다. 소유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병조판서라면 정의품 대신이 아닙니까? 무식이 대감이라니, 그것도 병조판서라니. 무식은 서찰을 거두고 소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방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무식은 천천히 소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지요. 부인, 오래 속여서 죄송하오.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소. 무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본명은 강무이옵니다. 북방에서 오랑캐를 물리치던 장군이었소. 하오나 조정의 간신들이 소인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소. 전하께서는 소인의 결백을 믿으셨으나 증거가 없어 공개적으로 구할 수 없으셨지요. 강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저를 몰래 이곳으로 보내셨소. 백정으로 신분을 숨기고 지내며 조정에서 진실을 밝힐 때까지 기다리라 하셨소. 3년을 기다렸소.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이요. 소윤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강무가 소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께서 소인에게 혼인을 청하셨을 때 저는 부인의 절박함과 용기를 보았소. 양반과 규수가 백정과 혼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 잘 알았소. 그래서 저도 결심했소. 마님을 평생 지키겠다고. 강무는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어요. 꾸러미를 열자 비단으로 수놓인 아름다운 꽃인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첫날 밤부터 부인께 이것을 신겨드리고 싶었소. 하오나 때를 기다렸소이다. 이제 부인께서는 다시는 흙길을 맨발로 걷지 않아도 되옵니다. 오직 비단길만 걷게 하겠나이다. 강무는 소윤의 발에 직접 꽃신을 신겼습니다. 소윤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진정 저를 아껴주셨던 것이옵니까? 그렇소. 처음엔 동정이었을지 모르오. 하나 함께 지내며 부인의 강인함과 따뜻함을 알게 되었소. 부인은 제가 백정이라 천대하지 않으셨고 진심으로 대해주셨소. 나는 그런 부인을 진심으로 아끼게 되었소. 강무가 소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저와가 함께 한양으로 가주시겠소? 정부인의 자리를 드리고 싶소. 평생 부인을 떠받들어 모시겠소.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뒤 강무와 소윤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임금께서 보내신 화려한 가마와 행렬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대장군 강무, 정부인 최씨, 한양으로 출발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구경했습니다. 누추한 백정이 하루아침에 화려한 관복을 입은 대장군으로 변했고 천대받던 역적의 딸이 당당한 정부인의 자리에 올랐지요. 저게 정말 무식이란 말인가? 세상에, 대장군이셨다니. 소윤낭자도 이제 정부인이라니. 정말 잘 되었구먼. 사람들의 놀란 표정과 부러운 눈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소윤의 마음은 그저 평온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소윤은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어머니께서도 함께 가시기로 했습니다. 강무가 마련한 별도의 가마에 편히 앉아 계셨지요. 강무가 소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고생 많으셨소. 이제부터는 제가 부인을 지키겠소. 평생토록. 소윤은 미소 지었어요. 서방님, 저도 여쭤볼 것이 있사옵니다. 그날 밤 전서구를 날리신 것, 어사또께 연락하신 것이옵니까? 강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인께서 보고 계셨군요. 그렇소? 왈패들이 부인을 해칠 것 같아 미리 준비해 둔 것이요. 어사또는 원래부터 이 지역을 조사하고 있었소. 제가 조칠성의 악행을 모두 보고했으니까요. 그럼 모든 것이 계획이었던 것이옵니까? 부인을 지키기 위한 계획이었소. 소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무는 정말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가마는 한양을 향해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지켜낸 두 사람의 따스한 온기가 가득했어요. 마을을 벗어날 무렵 강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 무엇이옵니까? 제가 바보 행세를 한 것은 신분을 숨기기 위함이었으나 부인과 함께하며 진정 행복했소. 비록 백정으로 살았으되 부인 덕분에 따뜻한 날들이었소. 감사하오. 소윤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옵니다. 서방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찌 되었을지.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가마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스한 바람이 소윤의 뺨을 스쳤습니다. 소윤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바보 남편이라 생각했던 이가 조선 제1의 장군이었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양에 도착하자 임금께서 친히 강무를 접견하셨어요. 경의 충성을 과인이 잘 알고 있노라.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다시 조정으로 돌아와 나라를 위해 힘써주기 바라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강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께서는 소윤도 불러들이셨어요. 정부인 최 씨, 부인은 어려운 시절에도 강 장군을 따랐다 들었노라. 가상하도다. 이에 정의품 정경 부인의 품계를 내리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윤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정경 부인은 정의품 부인에게 내리는 최고의 품계였어요. 그날 밤 강무와 소윤은 한양의 새 저택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누추했던 움막이 더 그리웠어요. 부인, 그때 움막이 더 편했던 것 같소? 강무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윤도 웃었지요. 그러게 말이옵니다. 하오나 이제는 이곳이 우리의 집이옵니다. 그렇소? 우리의 집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보 백정과 역적의 딸,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두 사람은 이제 조선 제1의 장군과 정경 부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를 지켜낸 사랑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지켜낸 부부의 이야기로 말입니다.